다들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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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좀 두 가지 걱정이 있는데 제 폰의 배터리가 잘 끝까지 가줄 것인가랑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지금 굉장히 활기찬 멈머가 있는데 잠깐 와 있는데 방금 이제 저녁 식사를 마쳐 가지고 약간 에너지 발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삐비기 소리 나는 장난감들은 다 치우고 조용한 것만 주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에 패대기 치는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파친코 이야기하는 날이죠? 네, 오늘 파친코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뭐 보신 분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9시 반부터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는 우리 무슨 얘기했죠? 그 영화제 상영작 얘기했었나요? 전주영화제? 제 지난번에 기억에는 칸 칸 초청작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전주 개막하지 않았어요? 28일이죠. 네, 전주는 오늘 개막했고요. 개막식 행사가 한 1시간 전쯤 끝나서 제가 온라인 중계 보고 기사를 썼습니다. 개막작이 다름 아닌 이 파친코의 반을 연출한 코고나다 감독의 신작이잖아요. 애프터 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SF 영화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파친코 이야기하는 동안 감독님도 전주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개막식 현장에는요, 감독님께서 나타나지는 않으셨고, 대신 영상 메시처럼 관객들에게 인사 말을 전해주셨고요. 대신에 그 애프터 양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인 양 역할을 연기한 저스틴 H. 민 배우가 전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스틴 H. 민 배우가 무대에 올라서 감독님을 대신해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들어오신 청취자님들 중에 막 이 프로필이 한수인 분들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또 이 개막식에서 특별한 재밌는 일은 없었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영화제 개막식 행사를 하면 축하 공연 꼭 하잖아요. 하죠. 네, 오늘 축하 공연 좀 독특했는데, 그 형돈이와 대준이라는 듀오 아시죠? 네네. 네, 개그맨 정형돈 씨와 이제 래퍼이자 방송인인 제프콜 씨가 두 분이 나오셔서 무대도 했고, 그리고 7분의 남자 배우분들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 도레미파라는 그룹이 나와서 아카펠라 공연도 했어요. 네, 이제 그 배우분들의 면면이 되게 재밌는데, 오대환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래퍼이기도 하고 맥이런했던 그 덤밀스 씨 등등, 네, 뭔가 약간은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악역 연기를 많이 맡으셨던 남자 배우분들이 함께 뭉쳐서 이제 부드러운 보이스를 선보이는 그룹이었고, 보니까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나오실 거래요. 그래서 홍보 겸 무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인데 왜 도레미파예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처음 등장할 때 약간 소개 영상으로 약간 그런 한국 느와르 영화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래서 파를 가져온 거 아닐까요? 무슨 파처럼.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음악에 도전하시니까 도레미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갱 오브 그쵸. 이런 거구나. 그쵸. 전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른 영화제하고 또 구별되는 영역을 갖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파친코 우리 모두 다 마지막 회는 보지 못한 상황이죠.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감안을 하고 이제 다 같이 최종회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냐면 항상 막 이렇게 극찬받던 드라마 시리즈들이 마지막 회에 가지고 큰 낭망을 안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플롯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완결 후에 갖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반 이상 보셨나요, 파친코를? 저는 현재 6화까지 봤습니다. 7화를 못 보셨군요. 네, 7화를 못 봤네요.
어, 잠시만요. 제가 공을 하나 뺏고 오겠습니다. 강아지 공인가요? 지금 밥 먹고 우다다 하는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는 소리가 안 들리고 하기 전에 저녁을 차려드렸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에너지 해야 되는 타이밍이 돼버렸네요. 우리 방송 시간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자. 죄송합니다. 6회까지면은 뭐 거진 다 보신 거지만 7회가 워낙 원작에 없는 부분을 이 수휴라는 쇼러너이자 작가인 분이 만들어낸 부분이더라고요. 이따가도 이제 원작과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7회가 조금 좀 놀라면서 봤고요. 그리고 이 배동미 기자는 4회까지 보셨다 그랬나요, 아까? 네, 저는 양심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4화까지, 딱 절반까지 봤는데요. 오사카에 가기 전에 봐서 지금 아직까지 마음은 영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카에서 어떤 사건이 선자에서 펼쳐질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스포일러가 되더라도 저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거론하지 않고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우리가 이민사라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신박한 서사가 위주인 작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주 결정적인 것만 빼고는 살짝살짝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0분이 된 거 맞나요? 우리 집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9시 반 됐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시내 21 트위터 스페이스 파친코 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 플러스 TV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시즌1 마무리를 내일 오전으로 앞두고 있는데요. 8회 중에 7회가 지금 공개된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파친코가 뭔지, 뭘 하는 장소인지 이 드라마 전에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렇군요. 사행성 게임이라는 것 정도만. 맞아요. 근데 그 공으로 움직이는 건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일을 하거나 일본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먼 친척들 얘기를 하면은 꼭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론 빠찡꼬라고 센 발음으로 불렀는데 이게 빠찡꼬라는 말을 알고 나서 약간의 세월이 있은 후에 이게 약간 핀볼 게임 같은 거고 그다음에는 뭐 드라마라든지 실제로 이 TV 같은 걸로 봤을 때 엄청난 소음이 또 이 빠찡코라는 게임 팔로워의 특징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시리즈 빠찡코에서는 뭐 그렇게 소음이 강조되지는 않지만 그 게임을 하는 그 엄청난 그 구슬 부딪히는 소리와 그리고 옛날에는 실내 흡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끝까지 실내 흡연을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욱한 이 다양한 나이대 이용자들이 피워내는 연기 그런 것들로 이제 인상이 지워져 있는 장소였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럼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설명해 주신 그 파친코 기계라든지 그 소리라든지 하는 것들 듣다가 생각난 건데 네. 얼마 전에 그 리코리시 피자에서 아, 남자 주인공 게리가 마지막에 여는 그 핀볼 머신 샵 같은 데가 비슷한 걸까요?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그 음, 어느 부분에 좀 들어가느냐는 이제 그 나의 능력이나 그러니까 너무나 우연히 많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 그 승부사들, 정말 도박사들은 조금 경멸하는 종류의 도박이기도 하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핀볼하고 비슷하긴 한데 핀볼보다는 그 사행성, 도박성이 훨씬 강한 거죠. 우리 약간 얘기의 장르가 변하기 전에 빨리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면요. 이 동명소설, 파친코라는 이민진 작가의 동명 영문학 소설을 애플 TV 플러스가 시리즈화한 작품이 오늘의 우리가 다룰 시리즈 파친코입니다. 이 성공의 정도는 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7년 베스트 도서 10선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전미 도서상 소설 부문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미국의 뭐 OTT라든가 TV 프로젝트 중에서 영어만 쓰지 않는
그러니까 다국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역사상 이제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간 작품 중 하나라는 점도 중요해요.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이 작품의 완성도라든가 주류가 아닌 주체들의 서사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리소스들이 투여됐는가 이런 면에서 이 돈의 의미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파친코의 경우 예산이 시즌당 1억 3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율 를 돌려보면은 1,655억이고, 그러니까 8회니까 1시즌의 경우에 편당 200억이 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봐야지 얼마나 많은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가령 굉장히 성공을 거둔 HBO의 왕좌의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시즌당 9천만 달러가 들었었다고 하니까 이제 왕좌의 게임 최종 시즌보다 4천만 달러가 더 들어간 셈이고요. 이제 그 4천만 달러가 또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이 설국열차, 한국 영화 사상 상당히 큰 제작비가 들어갔던 설국열차의 예산이 뭐 약간 뭐 계산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4천만 달러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잡히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이게 이 기획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에 뭐 기생충도 잘 됐고 오징어 게임도 잘 됐으니까 이런 데 투자를 했나 보다 하겠지만 항상 이런 뭐 영화 한 편, 애니메이션 한 편,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 편으로 이루어진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 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획 단계의 시점은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이나 혹은 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같은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이 주체로 나오는 작품들이 주류에서 성공을 거두기 전의 상황이어서 이걸 갖고 이 투자를 받으러 다닐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이후에도 이제 기생충 이전에 빅뱅이나 프랑스어로 된 빅뱅, 스페인어로 된 나르코스라는 시리즈들이 글로벌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강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작진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뭐 리팽이나 나르코스 오징어 게임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파친코는 시대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물이 대부분의 글로벌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정도예요. 우리한테는 이 파친코의 이야기가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드라마,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이 듣고 봤던 상황이지만 이 세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한국인들이 그럼 그렇게 자기를 차별하는 일본에 왜 꼭 가서 살았어야 됐어라든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던 시기에 그렇게 수탈을 했어라고 처음 듣는 얘기인 시청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시대물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주요 그 사건도 아니고 전쟁터가 주요 배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액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어떤 그 놀라운 반전이 이제 투비 컨티뉴도 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런 스릴 위주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이런 거대 예산을 투자받기에 용이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임지가 이제 이 파친코가 나오고 나서 쓴 기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넷플릭스랑 애플이랑 두 군데서 오케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제작진들이 비교를 했을 때 그 애플 플러스 TV에 있는 미셸 리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이런 디아스포라 이민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크고 여러모로 더 이제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잘 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트너로 애플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쇼러너, 프로듀서 역할을 맡고 그리고 각색을 한 그러니까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상당히 많이 각색을 한 이거는 이제 원래 내용을 바꿨다는 의미의 각색이 아니라 구성 면에서 상당히 대담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색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도 미국 TV 드라마계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둬온 수 휴라고 하는 이 작가 겸 프로듀서가 이제 총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8편의 에피소드를 각각 4편씩 2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적인 스타일을 가진 감독이라 재미있어요. 한 분이 코고나다, 콜럼버스 애프터 양, 오늘 개막한 전주의 개막작이기도 한 애프터 양 같은 작품을 감독하기도 했지만 영화 평론가이기도 해요. 그의 평론 매체는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에세이스트라고 하죠. 기존의 영화들의 형식 분석을 직접 이제 영상을 갖고서 보여주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뭐랄까, 그러니까 영화 미학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눈을 가진 시네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트 앤 사운드 같은 데서 커미션을 받아서 만든 이 코고나다의 많은 에세이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감독은 저스틴 천, 원래 배우로 출발한 한국계 미국영 감독인데요. 이분은 부모님도 예술을 하시던 분이고 이민 2세이고 최근에 공개돼서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넷플릭스에 올라올 걸로 아는데 블루 바이유라고 하는 푸른 호수라는 작품의 주연경 감독을 맡았습니다. 조금 더 뭔가 정념이 살아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더 감정에 초점을 두는 연출이라면 코고나다 감독은 뭐랄까 이 프레이밍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구성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잘 어울리는 것이 코고나다가 맡은 회차가 파친코의 회차가 1회, 2회, 3회 그리고 원작에는 없는 관동 대지진을 그린 7회입니다. 나머지 아까 배동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사카로 주인공 선자가 건너가는 진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그 회가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미 1, 2, 3회에도 그 손자의 이야기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아스포라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메인 주인공인 어린 선자가 처음 일본으로 영도를 떠나서 건너가는 얘기인 4회, 5회, 6회 그리고 시리즈 파이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8회를 이제 조금 더 이 드라마틱한 연출에 능한 저스틴 천 감독이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은 아직 8회를 보지 못했지만 이 수휴의 그 안목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잘 들어맞았다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평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다음 시즌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 바람을 일으키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웨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물결, 아시아 문화 또는 K컬처가 충분히 주류에서 어떤 라이트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주류 영상 문화에서 글로벌한 영상 문화에서 어떤 기수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혜리 기자께서는 크고나다 감독이 연출한 거랑, 그리고 저스틴 전이 연출한 것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좋으셨어요? 폴리도 얘기하기 전에 그런 편애를 밝히자면, 저는 코고나다 감독님의 그 연출이 제 취향에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또 인정을 하는 게 이런 식의 8회짜리 시리즈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약간의 이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좀 드라이브도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협업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건 둘 다 DP가 또 다르거든요. 각자 같이 일한 촬영 감독이 다른데도 뭐 이렇게 보면서 비주얼적으로 딱 이렇게 티가 나게 어이구 화면이 바뀌었네. 이거는 뭐 코고나다네.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면서 보게 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적절히 맞는 스토리라인이 각각의 에피소드에 배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출로 보였지 어떤 그 촬영 감독이나 감독의 스타일 표명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감독한테만 집중하다가 점점 더 이 작품을 두 차례쯤 본다거나 인터뷰들을 찾아볼수록 이 수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여성 프로듀서의 재능 내지는 성취가 이 작품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약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펴나갈 그 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1915년 그 이전부터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 경술국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선자의 부모 세대부터 1989년 선자의 손자인 이제 이 트리트까지 진출해서 뉴욕에서 은행에 취직하기까지 한 손자 때까지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부모님 때와 손자 때를 먼저 이렇게 오가는 방식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자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4대 이야기인데 첫 세대는 이 식민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굴욕과 빈곤을 견뎌야 했던 나라와 언어를 빼앗긴 선자의 부모님 때부터 이 젊은 선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두 남자, 오사카에서 온 제주 출신의 어떤 그 음험한 과거를 가진 것처럼 보인 고한수라는 남자, 이민호 배우의 배역이죠. 그리고 그때는 뭐 남북한이 갈리지 않았지만 평양에서 온 선량한 목사 백이삭이라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3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선자가 4회에서 오사카로 건너간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이니치,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2차 대전 종전 후에도 돌아가지 않은 한국인들을 자이니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이니치에 대한 차별과 정치 탄압,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그 전쟁의 결과로 위해서 이 선자와 그의 남편인 이삭, 그리고 같이 살았던 이 아주버니 부부,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아내 경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세대일 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대는 이 선자가 낳은 두 아들 노아와 모자수, 그러니까 노아와 모세라는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아버지 때 이삭, 요셉, 모세, 노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 두 아들의 이야기. 이 두 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출생 사람들이잖아요. 조선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3년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굴욕과 배척과 따돌림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경받는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다 그런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던 말하자면 퇴적이란 말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고 결국 삶의 터전, 경제적인 기반을 닦은 곳이 파친코 업계였던 거죠. 그다지 존경받지는 않고 뭔가 그 야쿠자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풍문이 도는. 그래서 이 파친코 업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 선자 이후 2세들의 이야기.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부터 나온다고 했던 미국까지 생활 세계를 옮겨간 선자의 손자 때 솔로몬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민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타협과 또 어떤 도덕의 타협과 또 어떤 이 성공과 뭐 어떤 죄와 그리고 또 회한과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첫 번째 파친코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족, 우리가 4대를 따라가게 되는 가족이 그다지 대단한 자수성가를 이룬 영웅적인 이민 가게라든가, 그러니까 케네디 집안 같은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돈 꼴레오네 같은 후의 마피아 보스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민초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재난, 정치적, 자연적, 경제적 재앙이 사회를 닫혀도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그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가족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시작한 이민의 4대가 극심한 민족차별, 인종차별 속에서 살아남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돈도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거의 넷플릭스에서 영국 왕실 이야기를 다룬 크라운급의 그런 제작비와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제작진을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적절한 백그라운드와 굉장히 이 작품에 필요한 재능을 가진 프로듀서, 감독, 스태프들을 모아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굉장히 품위 있게 재현을 한 대하 서사극이라는 점이 파친코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아까 슈퍼히어로도 안 나와, 액션도 안 나오고 영웅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작품에 이런 프로덕션 가치를 쏟아부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꾸로 이 수휴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히어로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자와 같이 많은 세상의 고통을 하나도 피해가지 못하고 흡수하고 페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주변을 돌보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슈퍼한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승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엔 승자인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대하서 사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은 이 민족적으로 마이너리티라는 점, 할리우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체들이 심지어 이 작품은 3개의 언어를 쓰잖아요.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그 자막을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별하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까지 이렇게 3개 국어를 쓰는 메인스트림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기생충 때 뭐 본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런 이 백인 시청자 관객들도 자막을 필요할 땐 자막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게 좀 뭐 위아래를 두는 의미에서 뭐 교육이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막과 함께 외국어 영상물을 보는 데 있어서 훈련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제1세기는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특정 시대, 그리고 부산과 오사카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굳이 한국을 몰라도, 그리고 아시아적 배경 문화의 이해가 없어도 지금 세계에 이민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때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원래 뿌리를 둔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인구적으로 적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가난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뿌리가 뽑혀서 이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디아스포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민과 난민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지금도 유럽에서의 전쟁과 국지전으로 학살이 발생하고 난민이 발생하고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의 그런 미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다분히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기획을 낼 때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보편적인 소구력이 있는 이야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큰 교훈은, 그러면 뭐 보편적인 얘기면 아무나 다 대충 만들어도 이해할 수 있겠네? 그렇게 듬성듬성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디테일에 썼어요. 이 돈들을 디테일과 고증에 썼어요. 그 당시 한국을 누가 알아? 그 당시 오사카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누가 알아라고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을 썼죠. 특히 저는 7회를 보면서 상당히 놀라기까지 했는데, 이 7회 관동 대지진을 묘사한 부분에는 이 고한수, 제주 출신의 고한수란 인물과 그 아버지가 주도적인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주 출신의 부자는 어떤 말로 대화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 정말 그 자막을 봐야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제주 방언으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고증하고, 또 디테일에 대해서도 많이 살리고, 한국에서 많은 로케이션 촬영을 해서 그 세부적인 감각들을 전하는, 가장 로컬한 것이 가장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디테일을 세심하게 들어감으로써 그 디테일을 거쳐서 나의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전공법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는 이야기인데 이 한국 시청자들은 어떤 매력에 빠져들 수 있었나?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서사고 조선의 서사고 한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한국산 그 시대를 다룬 시대극을 볼 때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연출들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이민진 작가의 비전인 부분도 많지만,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생략할 것인가에 있어서 각색을 상당히 지혜롭게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중에 제가 점점 더 이 작품을 보다가 상반신이 앞으로 굳고 빠져든다. 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계기가 된 순간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영도에서 선자의 유년과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10대 시절을 이제 두 배우가, 그러니까 김미나 배우를 비롯해서 두 배우가 이제 선자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코고나다 감독님의 연출이 좋습니다, 취향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시네마틱하게, 이게 TV 시리즈이긴 하지만 이제 연기와 자연과 이 구도와 어떤 대화 씬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일단 선자의 아버지 이 입술이 갈라져서 태어나고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당시 보통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을 절대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이웃들이 얘기했던 이 훈이라는 남성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가인데 이 보통 우리가 많은 현대극이나 시대극이나 한국 남자 아버지가 나올 때 주로 이 표현되는 그 톡식 메스큘러니티라고 하죠. 우리가 독소적인 남성성이라든가 이제 위에 세 아들을 잃고 나서 네 번째 아이가 무사히 이 살아남았을 때 딸이라고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아 선호의 전형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현명하고 아내와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랄까요 그 세상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랄까요 어떤 강에서의 수원지처럼 이런 사랑이 저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대의 사람들이 이 할머니와 아버지와 손자들을 거쳐서 뭔가 계속 그 고난 속에서도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뒤쪽으로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느껴졌어요. 이 훈이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이 어머니가 어머님도 너무 좋죠. 그 선자의 어머니 역을 한 강진이라고 하죠. 그 어머니 캐릭터가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아라. 딸한테 왜 그런 달달한 엿을 호박엿 사준 것 같고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었나? 네. 그때 훈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강하게 크는 거다.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원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인생 힘든 걸 알아야지. 너무 곱게 컸어. 그리고 하드하게 키워야지. 강철은 맞을수록 강해진다. 우린 이런 얘기를 대부분 듣고 자랐죠.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경우에 더 그렇고. 근데 저는 이 훈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남이 나한테 베풀 수도 있고 내가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한국의 사대를 그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알고 보면 우리 각자의 생애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강조받지는 않았지만 뭐 수십 년을 30대까지 40대까지 살고 나서 돌아보면은 어떤 모진 질책이나 훈육보다도 이런 깨달음들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해 왔구나라는 거를 소스라치게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훈이가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2회, 3회 보면서 두근두근 하신 분 많았겠지만 이 선자의 사랑 이야기 두 남자와 관련된 고한수와 백이삭과 관련된 멜로드라마 아주 열정적인 고한수와의 그 에로틱한 장면들이 포함된 사랑도 있고 어떤 굉장히 아가페적인 그리고 또 박애와 관련된 백이삭이라는 남자와의 사랑도 있죠. 근데 이런 그 멜로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의 묘사라든가 어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커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계급적으로 나이적으로 한수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어린 여성이 스스로의 사랑을 결단을 하고 또 나중에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굴욕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단을 하고 이런 충분한 에이전시를 오히려 원작 소설보다도 선자한테 굉장히 많은 이 주도권을 판단의 주도권을 주면서도 이 어떤 감정의 싹틈이라든가 육체적인 이끌림 그런 관능성 저는 이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러브씬보다도 이 포고나다 감독이 연출한 그리고 나중에 이제 5화로 가면은 저스틴 천 감독이 연출한 이삭과 선자의 배드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사랑의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캐릭터라든가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장면 만들기 같은 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역사고 이야기이고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회 흥미를 잃지 않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무엇을 보다, 누가 보다, 어떻게로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시죠? 지금 혹시 살짝 들리는데요. 강아지가 뛰어다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아요. 들을만 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쭉쭉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에 넣고 문을 닫으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시면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시끄러우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 이제 이 작품의 장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엇보다도 품위 있는 순환극이고 평범한 사람 사이에 이 영화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위험을 부여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좀 단세포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왜 뭐 오사카 몇 년, 뭐 영도 몇 년, 뉴욕 몇 년 이런 자막이 엄청 크게 온 화면을 다 차지하면서 땅 하고 이제 깔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는 너무 자막이 시끄럽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에픽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영웅들의 이야기야.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붉은 글씨체에 자막을 온스크린에 꽉 채워서 내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가족 대화 서사극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부분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선자의 아들인 노아가 굉장히 영문학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된 문학 작품들을 아마 이건 이민진 작가 본인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노아가 열심히 읽는 게 디킨즈의 소설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읽는 게. 그래서 그런 디킨즈의 어떤 빅토리아기 때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아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소설을 보면은 뭐 마르텐 귀갈의 티보가의 사람들이나 토마스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런 이제 대하 서사극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현대판이자 한국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든다. 뭐 이런 정도의 자리매김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 사건과 이야기 어떻게 보여주느냐. 영화이기 때문에 영상물이고 TV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주얼적으로는 이 고든 팍스라고 하는 흑인 사진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생활 세계나 역사를 굉장히 품위 있게 찍어낸 그런 사진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고든 팍스라고 이제 구글이나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어떤 이미지적인 영감을 얻었다 그러고 영화 쪽으로 따져 올라가자면 뭐 어떤 최근의 작품보다는 더 멀리 올라가면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의 로렌스나 저는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대부분의 서사극들이 다 검영을 하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맞아라고 생각한 게 수휴가 말하는 레퍼런스가 잉글리시 페이션트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잉글리시 페이션트 어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에 휩싸이고 그리고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을 등져야만 하는 이게 역사와 사회의 급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특히 그리고 7화에서 이제 관동 대지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없지만 이제 거기서 그런 종류의 스펙터클이라면 스펙터클이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마도 작품을 싫어하는 분은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도 이 형식적 선택 때문에 호호가 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편집입니다. 파친코는 이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소설의 경우는 그냥 쭉 썼어요. 보이우드처럼 아이가 나이 들어가는 선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소녀가 성장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쭉 시간을 퇴적시켜 나갔는데 이제 수휴의 각색은 이것을 이 평행 편집이라는 이 4대 후의 손자와 그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일화를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바로크 음악의 어떤 사성부를 가진 다성음악처럼 대입법으로 써나가는 작품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어떤 편집의 경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 편집을 너무나 할 만하다라는 그런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전체 형식을 평행 편집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지 아주 필연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느끼는 조금 울림이 덜한 장면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플래시백이 많이
나와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플래시백 지옥, 설명 지옥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하다 말고 그건 말이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자꾸 과거로 가서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한 것과 비슷한 그런 지리멸렬한 효과가 나오는. 왜냐하면 그건 인과관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파친코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그거보다 좀 메타포릭한 인과관계라고 해도 좀 그 이유와 결과가 직접적이지 않은 평행 편집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어떤 이 80년대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50년대에 어떤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영도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이어갈 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왔다 갔다 편집하는 이유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여러 대를 다른 세대에 속해 있지만, 이 선자안의 집안 사람들의 생에 찾아온 유사한 깨달음 내지는 아름다움 내지는 각성의 순간들을 대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데자비의 순간들이나요. 나 이런 순간을 내 생에서 있었던 것 같아. 또는 내 생에서는 없었지만 꿈에 있었던 것 같아.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굉장히 이제 대사로 잘 표현을 하시죠. 이제 그런 식의 유비 관계에 있는 차들을 상당히 시약적으로 붙여놨습니다. 편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1915년에 그때를 살던 사람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가령 그 딸의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볕의 의미를 그때는 양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을 그 후손이 나중에 80년 후에 비슷한 순간에 그 답을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이음줄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호의를 갖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런 편집이야말로 그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에서 했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할 때 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영화로 좀 흉내내 본 것 같은 이제 그런 감상마저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런 편집이 너무나 어수선하다.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보다 말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평행 편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두 시대가 한 30년 차이가 아니라 이제 세 세대가 떨어져 있는 시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막 그러다 이탈했다가 또 남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재도전을 하고 이런 시청자들도 적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례적으로 촬영보다 편집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미장센이라든가 촬영으로 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1화, 2화, 3화, 7화 코고나다 감독이 맡은 에피소드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씬을 봐도 그 구도적으로 눈이 참 편안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이것은 아름다운 구도다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아주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4화로 넘어가면 굉장히 동적인 스펙터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짓된 노래를 부를 수 없던 어떤 가수가 이 선자 앞을 막 이렇게 우아하게 지나가고 그러다 같은 배를 탔는데 갑자기 막 쓰러져서 피를 흘린다거나 뭐 이런 그 앞에 1, 2, 3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이나믹한 그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코고나다의 경우에는 좀 건축적인 양식미를 가진 숏들, 이제 물론 콜럼버스라는 건축이 중요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구조물들이 안에서 이 구조물들이 인물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감정을 어떻게 구획짓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숏들이 이 멈춤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령 현대에서는 솔로몬이 그 다니는 시플리 은행 도쿄지사 건물에서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빽빽한 책상들 사이를 쭉 가로질러 나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영도에서는 그 선자네가 하숙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한옥이긴 한데 여러 칸은 있긴 하죠. 마당이 있고 그 앞에 산이 있고 이게 아마 이 양동마을에서 찍은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양동마을 굉장히 고전적인 한옥 마을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한옥을 저는 이런 종류의 초가집들은 보통 바깥에서 초가집을 바라보고 뭐 대청마루에서 얘기를 하고 마당에서 뭘 하는 거를 이제 울타리 쪽 시점에서 바라본 숏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저는 이 코고나다와 이 촬영 감독님이 그 한옥의 내부에서 각자의 근심을 가진 선자의 엄마와 선자와 그 선자랑 같이 하숙집 일을 했던 동네 언니들 이들이 실루엣으로 보이고 한옥의 내부에서 칸을 바꿔나가면서 이 카메라가 수평적으로 이동을 트래킹하듯이 이동해 나가고 그리고 산이 같이 앞에서 움직이고 그 무빙샷들을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씬에서도 가령 큰어머니의 유골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거를 일본에 살고 있는 선전의 집 실내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벽장, 그러니까 책장 앞에서 이 되게 윤여정 선생님을 자그마하게 잡아가지고 그 뒤에 벽을 이렇게 이 구성을 해놓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서 포근하다스러운 숏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뭐 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유년기부터 말년까지 이 세 명의 배우가 보이는 리액션, 어떤 울음을 참는 세 선자의 표정이 끌고 가는 영화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이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이 자존심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이런 이야기라는 데서 공감을 한 것도 배우들의 연기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우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많이 다시 이야기할 다음 작품도 김민아 배우 경우에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원작에 없었던 부분, 책을 읽은 입장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원작과 다른 부분. 이제 물론 이게 수휴 작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할리우드 프로젝트 경우에는 라이터스 룸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인사이트를 더하고 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상의 것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사람만의 그런 선택,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런 각색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원작에는 없을 수밖에 없죠.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의 노래가 흐르면서 이 파친코 가게에 4세대에 걸친 모든 인물이 자기 세대의 코스튬을 입고 나서 춤을 추는 것들을 몽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현대적인 팝송이고 그 가사 내용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을 사랑하기에도 나는 바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도 바빠요라고 하는 이 본편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하지만 모순되지는 않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물어본다면은 결코 본편의 주작은 모순되지 않지만 톤적으로는 매우 대조적인. 앞으로 보게 될 작품이 대하소사극이라고 해서 막 부궁 하면서 막 여명의 눈동자 같이 그런 굉장히 비극적이고 감상적인 클래시컬한 서두를 하기보다는 뭐랄까 굉장히 비치볼 색깔, 캔디 색깔의 그 빠친코 이 매장 그 안에서 여러 세대 인물들이 초현실적으로 자기 옷을 입고 내키는 대로 춤을 추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틀 시퀀스가 굉장히 이 공기를 좀 바꿔주는 매회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공기를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어떤 특정한 민족의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쿨하고 힙하게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작에 없던 큰 부분이 바로 그 7화 전체예요. 제 생각에 내일이 오기까지는 이제 최종회기 때문에 안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온전히 고한수라는 인물을 위해 바쳐진 에피소드죠. 이 원작에는 없었던 이 부분은 왜 고한수, 그러니까 이민호라는 아마도 야쿠자의 일원인 것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고 매혹적인 남자 그리고 이 선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남자는 이제 이 할리우드식 표현으로 하면 톨 다크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연도 모르겠고 진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한 인물인데 섹시하고 매혹적인 사람을 톨 다크 스트레인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각색자의 판단은 고한수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설은 그래도 되지만 이 영상물로 옮겨오면은 상상이 아니라
이 머티리얼로서 이 만질 수 있는 존재로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TV를 만지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게 굉장히 허황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막연한 미스테리의 인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수가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 영도에 오기 전에는 하면서 한국 일본 이민사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인 조선인 대학살마저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에 그가 있었다. 충분히 있었을 법하다는 상상을 갖고 이제 그때를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7화에 대한 판단 역시 굉장히 여기 어둡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호호도 이 시리즈 전체에 대한 좋고 나쁨을 가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 각색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가 그 타이타닉호에 탔을 법한 조선인 여자 가수의 이야기도 원작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딱 봐도 너무 저스틴 천 감독님하고 어울림과 동시에 뭔가 이런 거 하나쯤 나와줘야지 대중적일 것 같다라는 장르적인 포석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제 봤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수휴라는 크리에이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기 이미지가 좀 투사된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만나게 되는 이 또 다른 재패니스 코리안 여성이 있죠. 솔로몬의 동료인. 그래서 이 여성을 보면은 89년이 배경인데도 하고 이 출세 사다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솔로몬과는 또 다른 어떤 허들들을 넘어왔다는 거. 솔로몬은 남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 마이너리티성 젠더가 그녀에겐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 5화였나 6화를 보면은 이 회의실에서 은행에서 이 회의를 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이지만 직급은 낮은 일본인 남성 직원이 이 회의실에 들어와요. 솔로몬에게 뭔가를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이 여자 동료가 그거 제가 메모 남겼다고 이미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는데도 약간 무시를 하고 남자인 솔로몬한테 그 아저씨가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은 이 수휴가 이 뭔가 공동 창작자로서 이민진 작가의 소설에는 없는 자기 세대의 여성 이민들의 이야기라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하기 위해서 보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친코는 이 텔레비전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디아스포라 역사의 한 부분을 근데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한국의 역사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낮추게 되잖아요. 우리가 국내에서 봤던 시대극보다는 겉핥기겠지 내지는 깊이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데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에서 본 드라마 이상의 세부에 대한 충실함과 이제 시선의 깊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주의적 감상주의를 조금 탈피한 좀 보편적인 디아스포라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까지 보여주면서 또 반대 앵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구미의 할리우드의 영상물에서 한국인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 뭔가 그 한국인 캐릭터의 묘사를 좀 굉장히 한 걸음 더 진전시킨 게 아닌가. 구체성 면에서 입체성 면에서 끌어올렸고 이제 특히나 이런 한국 여성, 아시아 여성을 에이전시로 이런 식으로 내세운 경우를 아마도 이 글로벌 서양 관객들은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항상 뒤에서 미덕을 뒷자리에서 발휘하는 그러니까 특히 시대극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어떻게 그려왔나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점이 아마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 작품을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본 이야기고 만약에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도 부모나 조부모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뭐 빠친코 너무 보기 싫었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이제 늙은이 고생한 이야기 지겹지 않아요? 라는 촌철살인의 이 대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어난 사건들보다도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네 세대의 이야기를 보니까 물론 그 개별 환난든 뭐 지진이 닥치든 식민화가 되건 아니면은 고문을 당하건 인종차별을 받건 간에 그런 개별 사건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네 세대의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한아름에 놓고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것이 특히나 그 엄혹한 인종차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민들의 삶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언제나 선택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불가능한 양자택일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아니면 도인.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망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도덕성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왜 그걸 같이 갈 수는 없는 건지. 친구를 배신을 하거나 성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삶을 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정성 있게 살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복한 디아스포라가 아닌 주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벼랑 끝에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게 주변부의 삶이기도 하구나, 이민의 삶이기도 했구나라는 것을 파친코를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친코는 지금 거두고 있는 좋은 비평적 또 이 대중적 결과로 인해서 저는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그 비미국, 비백인 문화 배경의 서사들이 영화화가 될 때, 시리즈화가 될 때 또 이런 투자를 해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마이너리티의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인디펜던트급의 예산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리우드의 플레이어들도 좀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말이 많았죠. 시리즈 되게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랑데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펌프질이 돼가지고 실제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 나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두 기자님. 이제 두 기자님 아니에요. 흥미로운 선택을 해주셨어요. 같이 보면 좋을 작품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설 쪽이 더 먼저 생각이 났는데 남선우 기자는 일단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를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덕분에 봤습니다, 이번에. 선우 기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입으셨다고 해서 좀 더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약간의 부담이 느껴지지만 네,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원 감독의 2010년작인 계몽영화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VOD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파친코와 함께 어떤 작품을 연결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걸 어떤 한국인들의 역사를 중심에 놓고 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민자 스토리를 중심에 놓고 연상을 할 것인가를 두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 둘 다를 조금씩은 충족하는 작품이 이 개몽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개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이제 사대의 이야기입니다. 1931년에 동양첩식 주식회사를 다녔던 정길만이라는 남자가 있고 그의 아들인 정학송이 1965년에 결혼을 하고 또 그가 낳은 딸 정태선이 1903년도에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렇게 3대의 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대의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은 바로 이제 이대인 정학송의 죽음입니다. 아버지는 친일파였고 그 딸은 이제 영국이 아니죠. 미국의 아들의 그런 공부를 위해서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남자인 정학송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딸과 아들들이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이제 중심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어떤 식으로 삶을 이어왔는지 일제강점기 때부터 2010년대의 상황까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라는 단편에서 시작이 되었고 박동원 감독님은 최근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로 올해 컴백을 하셨죠. 파친코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소수자로서 주변부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한민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개몽 영화는 좀 그 반대에 위치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대사로든지 아니면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어떤 중심과 주변의 감각을 소환하거든요. 이 정씨 집안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운데로 향하려 했던 또 그렇게 중심에 서는 것만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생존하려고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덕을 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점점 폭력적인 가부장으로 변하는 남성이 또 생기고 또 그의 딸은 한국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 미국으로 영어를 배우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만의 생존법을 개발해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분은 이 영화를 보고
한국 우파의 계보학이다. 뭐 이런 명명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시선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께서도 이 정씨 집안을 구성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 세대의 태도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친코와는 조금 다른 면에서 한국 3대, 4대까지의 이야기를 뭔가 관통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싶다 하면 음악영화라는 작품을 추천드리고요. 이 제목에서도 살짝 뉘앙스가 느껴지시겠지만 상당히 건조하고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웃으면서 보게 되는 장면은 60년대 시퀀스들인 것 같아요. 60년대에 두 남녀가 맞선을 보는 장면이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또 전쟁 영화라는 이 개몽 영화의 시초가 된 단편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들이 맞선을 보면서 전쟁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남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한다라는 감각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또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부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대화 중에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카라얀 얘기를 했을 때였는데 카라얀의 그런 나치에 복무했던 경력을 얘기하다가도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참 곡 해석을 잘하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곡 해석이라는 게 정말 음악적인 능력을 당연히 표현하는 거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시대적인 해석 능력, 위치 선점에 대한 그들의 자평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정 능력이요? 그렇죠. 이 정씨 집안 사람들이 본인을 좀 변호하기 위해 카라얀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아주 재밌었고,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이 정씨 집안 사람들의 그런 부의 세습과 그런 보존을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서교동 양옥집이거든요. 그 공간이 후반부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박동원 감독님이 서교동에서 실제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계세요. 우수공간이라는 갤러리인데 저도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박동원 감독님의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곳을 갤러리로 개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됐나 싶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 영화 안 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개봉 영화 말고 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hente파이드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작품도 굉장히 재밌는데 미국에 이민 온 멕시코계 이주민들 3대 이야기라서 어, 개봉 영화보다는 네?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hente파이드라고요. 어, 그 스페인어로 헨테가 이제 사람들이고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파이드를 합성해서 헨테파이드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낸 음. 그것이 바로 제목인데요. 어, 이 파친코의 인물들은 일본에서 파친코를 운영하면서 이제 자립을 해나갔다면 이들은 어, 이스트 LA에서 타코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코집을 사수하기 위한 멕시코계 3대의 이야기라서 조금은 경쾌하고 가벼우면서도 그런 이민자들의 그런 애환을 재밌게 풀어낸 작품이라서 함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이 배동미 기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요. 그 예, 개몽 영화 저도 그 개몽 영화에 나오는 집이 뭐 남매 집의 그 2층 집이나 뭐 이런 한국 영화의 좀 인상적인 집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셔서 왓챠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왓챠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장학성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와 그 아내와 자식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시퀀스는 한국 부동산 네, 엄청나죠. 네. 중산계급의 형성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되게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장학성의 딸과 장학성의 관계, 그 아버지가 똑똑한 딸 이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착취를 하고 차별하는 그런 그 세부 묘사들이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부분은 이거는 너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것도 들었지만 이 벌새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벌새의 어떤 부분하고 이 성장하는 중산층 집안의 여자아이가 느끼는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러면서도 집안에서 느끼는 폭력이라든가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또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재밌게 보셨던 분은 그 시퀀스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배동미 기자 네. 그러면은 시리즈로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러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시리즈인데요. 2009년에 공개됐던 BBC 미니 시리즈 스몰 아일랜드라는 작품입니다. 그 웨이브에서 감상이 가능하시고요. 자메이카 이민자가 영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경계인으로서 어떤 감정을 서술했다는 점이 파친코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의 탄생 경로 자체가 파친코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안드레 레비라는 이 자메이카계 영국 그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자메이카계인데 영국에 살아가는 2세대인 당사자가 안드레 레비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스몰 아일랜드였거든요. 이 소설로 일약 스타가 됐고 굉장히 파친코랑 비슷한 경로이죠. 그런 다음에 소설에서 영상 콘텐츠까지 확장이 된 사례인 파친코가 일제강점기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오가면서 또 시간대도 오간다면 스몰 아일랜드는 영국이랑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 있는 자메이카 이 두 국가를 끊임없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는데요. 파친코에서는 그 소휴 쇼러너가 그런 소설과는 다른 문법을 취했다면, 스몰 아일랜드는 사실은 소설에서부터 그런 문법을 취했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2009년에 그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고, 색 자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영국에서 그 문학상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오렌지 프라이즈 포 픽션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작품이고 영국 가디언스가 2000년대에 나온 작품 중에 딱 50권의 작품만 뽑았을 때도 이 작품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요. 스몰 아일랜드는 194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메이카에서 교사로 일했던 그 자메이카 여성 호텐스라는 여인이 런던으로 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호텐스라는 캐릭터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그 007 시리즈에서 머니페니 라는 캐릭터, 원래는 비서였는데,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던 나오미 해리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배우 자체가 자메이카계 영국 배우이고요. 그래서 자기 또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호텐스가 남편이 먼저 영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면 자신도 따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배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런던에 당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구한 집이 굉장히 형편이었고 살림살이도 보잘것없고 뭐 런던에서의 삶 자체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리즈 자체의 제목이 스몰 아일랜드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그 영국에 비해서 좀 작은 약간 답답해 보이는 자메이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영국이라는 사회 자체도 스몰 아일랜드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고요. 자메이카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17세기부터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30여 년 정도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감정이 있다면 자메이카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인들이 영국 자체를 마더랜드라고 부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뭐 영국의 산업 지형도랄지 영국의 헌법이랄지 영국 왕실의 역사랄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을 뜨면 영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영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배우고 익혔던 이 호텐스라는 캐릭터가 영국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면서 죄송해요. 빨래가 끝났나 봐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서 영국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남편이 오게 되는 경로가 배를 타고 오는데, 윈드러시호라는 배를 타고 옵니다. 자메이카인들이 많이 타고 왔던 윈드러시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이때 넘어온 세대를 윈드러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국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된 역사적인 사건인데, 전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영국에서 많은 자메이카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배상만 내고 배만 타고 오면 영국 시민으로 받아줬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오게 된 이 호텐스 가족, 그리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설가인 그 안드레 레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정을 구성하게 됐고,
그런 식의 그 역사가 파친코에서처럼 이야기가 옮겨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파친코를 보게 되면 한국 관객으로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뭐 내가 한국 관객이기 때문에 파친코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아닐까, 이 특수성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친코의 자메이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몰 아일랜드를 보게 되면 내가 자메이카 역사 그리고 영국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와닿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친코를 나란히 놓고 보셔도 좋고, 파친코에 대한 의심이나 뭔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만 이게 내가 한국인이라서 재밌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두실 수 있는 작품이 사실은 스몰 아일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 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고 두 기자 준비하신 걸 다 못하신 게 아닌가 너무 고요. 다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비하신 내용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저희 신의실 스페이스는 오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뭐 두 번 더블 헤더가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뒷차가 들어오도록 저희가 차를 빼야 됩니다. 다혜리의 작업실이 이어진다고 하고 이번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작 소설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님도 출연을 하신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친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금요일을 마치고 최종회와 함께 보내시면서 저희가 좀 잘못 이야기한 건 없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정신이 없었죠? 너무 말을 많이 할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침착한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